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정면의 화면은 고치는 것과 상관없이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민 의례를 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에 국기를 향하여 경례. 그거 말고 다른 거. 맞아. 자, 바로 음악 꺼주세요. 국민의례 애국기, 그 묵념 좀 이따가, 자, 일단, 착오가 일어났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육성으로서 애국가 1절 제창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아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어서 국가를 위한 기도, 묵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얼마나 많은 우리 선배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오늘 그러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6.3 대선은 반드시 공명하게 치러져야 된다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서 오늘 4차 집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모실 분입니다. 인사말을 하시겠습니다. 6.3 공명선거 국민연대 상임대표이신 김의제 상임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어제 TV토론, 그 후보자 TV토론을 보셨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가정통합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회통합을 한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아시잖아요. 시정잡배도 할 수 없는 쌍욕을 자기 형수한테 한 사람이 하등 반성하는 바 없이 김문수 후보에게 왜 소방관한테 갑질했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분은 무슨 일이든지 그냥 현장 회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1945년도에 우리가 해방됐을 때 대한민국의 국력은 북한의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8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선진국 대회에 와 있고 북한은 국민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고 인권이 보장 안 되는 300만을 굶어 죽인 이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다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뭡니까? 기업을 죽이는 법입니다. 이 법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는 성장이 제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국가 경영이 무엇인지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나라가 발전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작년에 세계 경제 노벨상을 미국의 3분 경제학자가 탔습니다. 2분은 MIT 대학의 경제학 교수고 1분은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 교수입니다. 그 시카고 대학의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 과제가 뭐냐 하면 국가 시스템이 국가 발전의 기본이다. 그래서 그 예를 남북한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쪽 제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업은 옥죄고,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을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이 안 되면 어떻게 나라가 발전합니까? 그러면서 성장이 제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김문수 후보가 어떤 분입니까? 같이 경기도지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실적이 뭡니까? 대장동, 백현동 이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공명선거를 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꼭 여러분들 잘 말씀하셔서 당일 투표를 하시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전 투표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를 해서 투표를 최대한 올리도록 하셔야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상인 대표님께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특정한 후보에 대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발언하실 분입니다. 공명선거 전국연합 고문이시며 건국대학교 교수이십니다. 황도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민은 주권자입니다. 주권자답게 힘차게 외쳐봅시다. 마지막 부분만 외쳐주시면 됩니다. 주권자인 내가 직접 선언한다. 바로 내가 주권자다. 이어가는 거 3번씩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한번 해보실까요? 주권자 의사를 하나로 모아 결정하는 투표권은 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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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갑시다. 부정선거 조장하는 중앙선관위 자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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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자 국민은 국가의 주인입니다.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5천만 국민이 일일이 국가 의사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를 대신 뽑아서 이들을 대표로 해서 국가 의사를 결정하게 만듭니다. 이걸 간접민주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접민주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표자,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서 내가 혼자서 다 알아서 잘해줄 테니까, 내가 다 대표해줄 테니까 너희는 편안히 살아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선을 자기 앞에 다 맡겨달라는 고양이입니다. 이런 경우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큰일 났습니다. 종이 없어질 뻔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독재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공산국가입니다. 공산국가는 모두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공산당 독재 국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런 독재 국가로 변질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물론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간접 민주주의가 독재 국가로 변질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국민을 주권자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대대주로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투표권을 바꾸면 됩니다. 주권자니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독재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투표해라. 투표 결과는 내가 결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투표제도를 바꿉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투표용지가 내가 뭘 기표했는지까지 공산당원한테 보여주면서 투표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재자들이 체육관 선거하는 것도 투표제도를 빼앗아가는 한 방법입니다. 이런 독재 선거제도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그런데 아쉽게도 독재의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3만 5천만 불의 국민소득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독재 선거가 가능하다니요.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회를 주관하는 공선연이 공직선거법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법이 이따위로 만들어져 있다니. 당일 선거와 사전 투표가 완전히 다르게 설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당일 투표에는 투표용지에 다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장을 보면은 이 투표용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의 투표용지에는 도장이 찍혀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인쇄만 하면 됩니다. 나는 기표해서 투표하는데 다른 프린터에서 계속 다른 가짜 투표용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다못해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도 담임 선생님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뽑는 선거에서 도장 없는 투표용지에다가 지금 우리가 투표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투표를 지금 사전 투표는 그렇게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인쇄 날인하도록 하고 프린트하는 개인 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인쇄 날인하도록 하는 중앙선관위 자폭하라! 자폭하라! 또 하나 있습니다. 몇 명이 투표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투표인 숫자를 일일이 세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일 투표는 우리가 선거인 명부에다 내가 투표했다라고 도장 찍고 사인합니다. 그렇고 또 투표용지를 받을 때 투표용지에서 몇 장이 나간지 알기 위해서 일련 번호지를 일부러 떼서 따로 보관합니다. 그래서 투표용지가 몇 장 나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의 법률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인 명부가 없이 투표인 명부를 컴퓨터에 저장한다고 합니다. 컴퓨터 바꾸면 어쩔 겁니까?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또 게다가 법률에 써놓기를 투표용지에서 일련 번호지를 떼지 말고 투표하라고 합니다. 투표용지를 떼는 이유가 숫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그 투표용지 일련 번호지가 그 얼마나 비싼 거라고 그걸 떼지 않고 투표용지에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다가 몇 명이 투표했는지 사전 투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가짜 투표용지를 프린트해서 마음껏 프린트해서 왕창 새로 집어넣어도 그 투표용지가 모두 진짜가 되게 됩니다. 내가 투표한 거는 내가 투표했는데도 내
나라 돼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위험한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런 걸 막아달라고 중앙선관위한테 요청했더니 중앙선관위 직원들 답변 오기를 뭐라고 답변했느냐, 못해주겠다, 약올르지,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중앙선관위 가만 놔둬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중앙선관위 자폭하라! 자폭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우리가 힘을 써서 중앙선관위를 바꿔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 힘으로 공명선거를 이뤄야 됩니다. 투표 100% 하면은 우리가 이깁니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투표합시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도수 교수님 박수 쳐주세요. 네, 이어서 4.15 부정선거로 국민투쟁본부 국토본 상임 대표이시며 전 국회의원이신 민경우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뒤에 이 모자를 딱 쓰고 계시네요.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해사가 또 일어나셨군요. 네, 지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곡을 찔러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멀쩡한 민주주의 국가가 하루아침에 독재 국가로 변할 수 있는데요. 그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적인 투표 상황이 아닌 때에, 비상한 때에 카리스마를 등에 업고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재인이 뭐 카리스마가 있어서 잡았느냐, 그런 카리스마가 아니고, 문재인은 촛불 혁명, 촛불 집회라는 비상환, 대통령이 탄핵당한 다음에 촛불 집회라는 비상한 이 권위에 힘을 입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도 부정선거로 당선이 된 거죠. 일상적으로 5년마다 있었던 선거라면 우리들이 많이 이 감시를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습니다. 두 번째가 정적을, 이 적폐라고 몰아서 정적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때 생각나실 거예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적폐몰이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감옥에 갔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는데, 지나가면은 대학생들, 심지어 고등학생들이 저기 적폐 덩어리 지나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걔네들이 뭘 알고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도 언론에서 떠들고 국회의원들이 떠들고 하니까 그런 거다 생각을 하고 그 적폐몰이에 나서게 됩니다. 세 번째가 이 검찰과 경찰 또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네 번째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 제도를 바꾼다는 겁니다. 이 부정선거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얘기한 4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그 필요한 법조문을 하나하나 고쳐서 지금 사전투표를 포함해서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 선거 제도를 이제 바꾸면 그게 독재가 완성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그게 좀 늦춰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선거 제도를 좀 빨리 바꿨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이 완전히 독재 국가로 넘어가는 것은 우리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정권이 넘어간다면은 그 선거 제도가 완전히 독재를 탄생시키는 이상한 구도로 넘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있어요. 당일 투표는 원래 정상적인 투표고,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비상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사전 투표를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주 기형적으로 당일 투표는 하루를 하면서 사전 투표는 이틀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사전투표가 제대로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전투표를 왜 하면 안 되느냐 할 때 꼭 나오는 게 대수의 법칙인데요, 사전투표나 당일투표나 같은 지역구에 같은 후보들을 놓고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두 개가 비슷해야 합니다. 비슷해야 하는 원리는 어떤 거냐? 큰 가마솥에 설렁탕을 끓이는 거예요. 그럼 이 한 가마솥에 있는 설렁탕은 이 설렁탕에 이 뭐 기름이 좀 더 들어가고 파가 좀 더 들어가고 그래서 미세한 맛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한 집에서 하나의 가마솥에 끓이는 이 그 설렁탕의 맛은 구수하게 비슷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한 그릇 뜨는 게 당일 투표고 또 한 그릇 뜨는 게 사전 투표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게 비슷했어야 되는 것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에 49개 지역구가 있는데 그 지역구에 일괄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만 유리했습니다. 그것도 이상한데 그 49개 빼고 그냥 서울에 있는 245개 동으로 425개 동으로 잘라서 봐도 모든 동에서 사전투표에서 한 10% 정도 민주당 후보만 유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거가 아니었다는 게 나오는 거죠. 경기도에는 599개 동이 있습니다. 599개 동에 일률적으로 민주당 후보만 사전투표에서 유리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선거가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목에서 피가 터져라 하고 지난 4년 동안 5년 동안 횟수로 6년 동안 우리가 싸워온 것은 사전투표 대신에 당일투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할 때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3일 사전투표 못하게 하면 3일 싸우는 사람과 하루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 싸우는 사람이 3일 싸우는 사람을 못 이긴다, 이런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이틀, 당일투표 하루, 민주당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우리 쪽에서는 사전투표하지 말고 당일투표만 하세요. 그러면은 하루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냐면 이 3일 동안 투표하는 사람들이 3번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전투표 대신에 당일투표를 하시라, 당일투표는 반드시 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후보의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오기 참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왜냐?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음모론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런 공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이 김문수 후보도 지금 당일투표, 사전투표를 갖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 하면 안 된다는 것 김문수 후보 본인은 잘 알고 계십니다. 지난 처음에 우리가 싸움을 시작할 때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집회에도 나와서 연설도 하시고 이렇게 촬영도 하시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전투표 얘기만 하면 너 자르겠다라고 수석 대변인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 3명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거의 유일한 애국 활동이 뭐냐면 우리가 빠짐없이 투표를 하고 그 투표를 사전투표가 아닌 당일투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전투표는 사기 도박의 판도를 늘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국 활동하시는데 우리의 힘을 다 모으면 기적이 연출돼서 이번에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선거제도를 바꾸는 일, 그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경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모실 분입니다. 공명선거 전국연합 공동대표이시며 전환길 뉴스 대표이시며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의 제작자이신 전환길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4일이죠. 주말인데요. 이제 오늘부로 6.3 대선이 딱 열흘 남았습니다. 어젯밤에 그리고 요 집회 끝나고 나면 오후 1시부터 또 집회가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군포에서 집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1시부터 또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은 국가 긴급 기도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긴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이미 90%가 기울어졌고 이번 6.3 대선에서 잘못되면은 대한민국은 완전히 침몰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떤 분야든 간에 다 기울어져 있고 다만 잘 안 드러나고 있을 뿐이어서 많은 분들이 무지하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잘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무감각해지고 그래서 다들 쉬쉬하고 넘어가고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틀 전에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영화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영돈 PD랑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거기서 바로 느꼈던 게 뭐냐 하면은 좌파에서 만든 영화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다시 조국이라는 현재 감옥 가 있는 조국 영화가 개봉되려고 하는데 그거는 470개 상영관에서 오픈해 줬습니다. 반면에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영화를 개봉하려고 하니까 스크린을 오픈해 주지 않아서 10분의 1밖에 오픈해 주지 않아서 48개만 오픈해 줬습니다. 영화가 좋은 영화인지 아닌지는 관객들이 평가할 문제인데 아예 기회를 안 준다는 뜻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날 저는 대외비로 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알려지는 바람에 그 영화를 관람하시고 또 관람 평가가 워낙 좋아가지고 거꾸로죠. CGV나 메가박스나 롯데시네마 같은 영화계에서는 더 위에 큰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기업의 회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께서도 미안하다라고 했습니다. 더 큰 위에 힘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관객들의 어떤 요청 덕분에 처음에 48개에서 지금 100개까지 상영관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순위에 가보시면 영화 순위에 19위에서 시작해서 5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게 미션 임파서블 톰 크루즈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톰 크루즈랑 또 경쟁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고 또는 부정선거 관한 이야기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 아닌가, 첨단 디지털 대한민국에 무슨 부정선거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는 돈다라고 했을 때 다들 미친 짓 아닌가 라고 했지만은 지동설이 옳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게 된 것처럼 그 영화에서는 바로 음모론이다 또는 믿을 수 없다라고 했는 사람들이 증거로서 보여줍니다. 얼마나 전산 조작에 의해서 투표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면은 사람들은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런 부정선거 하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께 묻고 싶습니다.
전한길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데요? 다가올 6.3 대선에서 어느 후보든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간에 본인의 투표가 도둑맞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자 그 소망하는 것은 선관위를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주장하고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모이신 분들 함께 다가올 6.3 대선에서 제발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가 또는 그 후보의 투표들이 도둑맞지 않고 공명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투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이런 소망에서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화계가 90%가 이미 좌파들이 장악되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이번에 영화 개봉하면서 직접 느꼈습니다. 이게 문화계뿐만이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6.3 대선 앞두고 지금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됩니다. 투표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민주주의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용산에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이 있습니다. 그 1km 근처에 650평 땅이 소유주가 밝혀졌는데 그 소유주가 중화인민공화국 소유주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용산 미군 기지와 대통령 집무실에서 1km 떨어진 근방에서 650평 되는 땅 1천억대 부동산 토지 소유주가 중화인민공화국 소유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4년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이 사들인 부동산 중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외국인이 산 것 중에 65%가 중국인이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3년 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국인 소유 부동산이 여의도 면적, 지금 이곳이 여의도 아닙니까? 여의도가 얼마나 넓습니까? 빌딩들과 국회의사당과 63빌딩에서 너무너무 넓은 여의도 땅에 무려 7배 땅을 중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통계니까 3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중국인이 여의도 면적의 7배를 넘어서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땅을 다 내놔라,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다 내놔라 하면 모든 것이 중화인민공화국 소유로 바뀝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대한민국 영토를 이미 중국이 그만큼 점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달 전 발견된 것이 서해안에 한중 잠정 수역 안에 설란 1호, 설란 2호 거대한 인공 구조물이 설치된 것도 발견됐지 않습니까? 양식장 만든다고 했지만 남중국해 필리핀 사이와 중국 사이의 그 사례를 들으면 처음에는 양식장이라 했지만 알고 보니까 군사기지, 헬기도 뜨고 군사기지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중국과 경계선인 잠정 수역에는 어떤 것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가로 100m, 세로 80m, 높이 50m짜리 인공 구조물을 거대한 것을 설치했습니다. 조만간 그곳에 미사일이 설치되고 미사일 기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바로 어제 아닙니까? 5월 23일 중국은 EEZ라 불려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항행 금지를 선포했습니다. 일방적이었습니다. 27일까지 중국 군사훈련한답시고 일방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그 안에 바로 항행 금지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다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미 친중화되어 가고 우리나라 부동산을 넘어서 그만큼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언론이 아닙니까? 전환기 뉴스를 만들어서 발행인으로서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인식 못한 분들이 많겠지만
제3자가 이 글씨도 너무 가까이서 보면 안 보이지만 좀 떨어져서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데 미국이 이번 6.3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주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말하기를 다가오는 6.3 대선은 한미관계의 교차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6.3 대선에 따라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한미관계가 교차점이 되어서 결국은 한미관계가 단절되고 결국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보낸 겁니다. 어제 아닙니까? 뉴스 보셨습니까? 어제 5월 23일 뉴스로 미 국방부에서 한반도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주한미군 중에 4,500명을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이 미군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한미군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미국과 적대적인 군사관계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우리나라 근처에 점점 침투해 가는데 우리는 묵인하고 있다면 미군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75년 동안 6.25 전쟁 이래로 전쟁 없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어디서 왔습니까? 주한미군이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 군대가 대한민국에 주둔함으로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함으로 해서 70여 년간 우리는 전쟁 없는 나라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폭력가 누구 덕분인지 지금의 평화가 누구 덕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번 6.3 대선이 끝나고 나면 우리 한반도는 한미동맹이 깨어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누렸던 이 풍요 먹고 살만한 이 대한민국이 우리 후손들 청년 세대 미래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했던 유지하고자 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자유를 잃게 되면은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한번 잃게 되는 자유는 되찾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2주 전에 제가 55년간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것을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찰이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담임 목사실을 압수수색하고 사택을 압수수색하고 목사님 개인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해 갔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7, 80년대 민주화운동할 때도 유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위하다가 1987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시위하다가 어디 숨습니까? 명동성당에 들어갑니다. 명동성당이든 템플이든 교회든 신성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경찰력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신 때나 또는 과거 독재에도 없었던 일이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직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현 시국이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대한민국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본인이 집이 압수수색 당하고 본인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하고 본인이 다니는 교회와 성당과 절에서 종교의 자유를 묵살되어 가고 압수수색 당하면 그때 느낀다는 것은 이미 늦을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공통점이 뭡니까? 중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좌파들은 말했지 않습니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머지않아서 종교의 자유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뿐만 아닙니다. 범죄자를 사법부에서 유죄 취지로 판결 내렸는데 범죄자가 판사를 탄핵하겠다, 대법관을 탄핵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초중학교 때 배웠던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것 아닙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분립시킨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 독점을 막아버려서 국민 개개인을 더욱더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범죄자가 지금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탄압하고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다가올 6.3 대선은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말지는 개인의 몫입니다. 저는 모든
유권자와 대선 후보자들에게 동시에 묻겠습니다. 한미동맹을 통해서 평화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는 이런 대한민국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보편적 가치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어느 후보든 어느 후보자를 지지하던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해야 될 몫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후보가 나는 자유민주주의 싫다, 한미동맹 깰 것이다, 법치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후보가 있다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자 하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선거 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저는 다만 기준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운하도 이미 90%가 잠식당하고 영화를 개봉하고자 해도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까요? 관객들이 부정선거 영화 보고자 하는데, 그래서 관객들이 요청해서 무려 150명이 단체로 영화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영화 극장에서는 40명 이상이 되면 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했습니다. 그 영화 시작 전이나 후에 어떤 영화 앞에 인사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거법 위반이 되고 안 되고는 각자가 책임질 문제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는 다가올 6.3 대선에서 이번 대선은 말씀드린 대로 한미동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영토를 지킬 수 없느냐 있느냐, 또 법치 공정 상식이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중대한 결정이 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청년 세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은 지금처럼 자유함이 넘치고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절에 갈 사람 절에 가고, 성당 갈 사람 성당 가고, 교회 갈 사람 교회 가고, 종교를 믿지 않는 분은 않는 분대로 자유함이 있는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런 주장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법치를 존중하고 삼권 분립을 존중하자는 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한미동맹을 통해서 평화를 지키자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 주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애국심을 가진 어떤 후보라도, 모든 후보가 저는 이 주장에는 동의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환길 대표님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전환길, 전환길, 전환길.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환길 대표님 너무나 바쁘십니다. 사실 우리가 전환길 대표님 모시려면 한 1만 명 이상 와야 되는데 여기 10만 명이 왔네요. 자, 여러분 다음에는 더 많이 모여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박성현 대표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낙상 사고가 일어나서 머리를 좀 다치셨어요. 그래서 백모 박성현 대표님이 연사로 오시긴 했는데 못 오셨고, 또 박주현 변호사님께서도 계속 바쁘게 국제 공명선거인단 이것도 맞이하고 여러 가지 개인사가 있어서 오늘 오시긴 했는데 양해를 바라서 못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잠깐 일부가 끝났으니까 이제 잠깐 문화 행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양양가 아시죠? 양양가를 편곡하시고 노래하신 분을 모시겠습니다. 예솔이의 아빠 이규대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6월 3일 당일 투표를 하기로 결정돼 있죠.
우리의 자녀들, 이웃들 필히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충정가 양양가를 2011년에 녹음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녹음한 이후에 딱 두 번째 노래하는 날입니다. 현장에 나와서 지난 토요일날 이 자리에서 불렀고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밖으로 나와서 노래는 제가 직접 안 했습니다. 워낙 나이도 먹고 이제 그래서 안 했는데 정말 이제는 나가지 않고는 안 될 만큼 가슴에 울분이 쏟아서 나왔습니다. 잘 못합니다, 늙어서.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외우시나요? 여기 다 적어놨었는데 네, 음악 틀어주세요.
유튜버님에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래를 하다가 구호를 외치니까 자 까먹었어요. 자 중간에 자 여러분 잠깐 일어나서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사진사 또 유튜버님들 앞에 나가시고 임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요거 손 피켓 요 피켓 들시고 자 사전 투표 관리관 요거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밖에 흰색으로 보이게 해주세요. 자 카메라 유튜버는 위로 올라가 주세요. 자 임원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 자 한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대통령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시행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우리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사전투표 시행 규칙 즉각 개정하라! 위험천만 사전투표! 자 한번 따라하세요. 그대로 위험천만 사전투표! 안심하고 당일투표! 구멍숭숭 사전투표! 정정당당 당일투표! 네, 반드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진행되고 투개표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을 사는 행동을 해서 발각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국민들께서 응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체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용을 지켜야 됩니다. 나 이거 안 돼. 유튜브 안 돼. 정지 먹었나 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를 훔치는 도둑질인데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2부 순서로 귀한 분들도 함께 하시는 분들 모시겠습니다. 6.3 공명선거 국민연대 상임 고문이시며 2선 국회의원을 2번이나 역임하신 권경석 상임 고문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나도 끄고 서초동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제 다음 서초동 집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신 공명선거 촉구 국민연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에 훌륭한 연사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가 생각하는 3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6.3 대선은 자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름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중차대한 하나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판단을 우리는 해야 될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여러분의 선택이 바로 직결되어서 자유 대한민국의 융성 발전과 청년 시대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그런 훌륭한 선택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선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공정 원칙 상식,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왔고 정치인마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만은 실천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신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 대한민국 헌정질서 없이
세계 유지는 결국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고 원칙을 준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실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대선은 바로 이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와 또 이걸 목표로 하는 정책들이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원칙에 맞는 실천이 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엄중한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누구누구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